예,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주제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해서 이제 오늘 세 번째 강의를 하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 PPT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1번. 예. 괴테와 인간의 미적 교육, 뭐 미적 인간 교육 또는 인간의 미적 교육, 뭐 여러 번역은 원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덕형입니다. 유대운동 교육혁명위원장 어마어마하죠. 경세재민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고요. 지난 8월 달에 경북대 동문과를 정년퇴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다시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지만 독일은 경우가 다르다. 독일 사회도 당연히 마땅히 변화되고 변혁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혁명적인 방식은 아니다라는 그런 독일 그 당시 괴테가 나이로 봐서는 생물학적인 나이로 봐서는 40세였습니다. 괴테는 1749년생이죠. 또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실러, 그 문학 동지였던 실러는 59년생입니다. 10살 아래죠. 40세 막 40세가 되었던 이 괴테가 보기에 이 독일적인 방식은 프랑스적인 그런 혁명의 방식은 아니어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모든 운동은 인간을 변화시켜야 그것이 제대로 된 변화가 되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제도, 법, 규정 이것을 바꾸면은 언뜻 보기에는 변화가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변하지 않는 한은 그것은 그게 큰 결정적인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인식하에 독일 사회는 변화를 지향하되 변화를 하되 혁명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그 방식은 그 어떤 인간 개개인을 미적인 인간의 개체가 되도록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 미적이라는 개념, 미적 아름다움을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인간,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시민, 아주 미남 미녀. 언뜻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시겠지만 물론 뭐 짐작을 하시겠죠. 아마 그런 개념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면 생각하실 겁니다만은 이 미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마지막 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부가 올리겠습니다. 독일 그래서 이 쉴러와 함께 괴테는 프랑스 혁명 직후에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어떤 이 독일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주의적인 인간형을 부단히 내세웁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 시라든가 드라마를 통해서. 쉴러는 사학과 교수였죠. 그래서 역사극을 통해서 많은 역사극을 썼습니다. 역사극에 나타난 어떤 주인공의 그 균형 잡힌 미적인 인간상을 계속 제시함으로써 독자들 내지는 관객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간접 체험으로서 스스로의 인간 됨됨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고 점점 이래 격조가 높아지는 품격이 높아지는 그런 것을 이제 의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혁명의 대안은 뭐냐? 프랑스의 혁명과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독일적인 방식은 뭐냐? 방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방금 금방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적 인간형을 부각시켜야 된다. 그것을 학술적으로 쉴러는 미적 인간 교육에 대하여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이라는 뭐 독일어로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하여 인간의 미적 교육론. 그 화면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쉴러의 인간 미적 교육론, 혁명에 대한.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결국 그 인간의 성격, 개성, 개인의 인격을 고귀하게, 고상하게 만들어야만이 그 사회에는 진정한 발전이 된다는 거죠. 200 몇십 년 전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우리나라 현재 현 상황에서 볼 때도 법과 제도가 불비해서 잘 되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온갖 사회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법과 제도가 규정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것을 악용하는 또는 그것을 이제 좀 불법과 탈법 이게 참 교묘하게 행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들어 보지요. 그래서 법은 뭐 망이라고 이제 네트 그물 있죠. 독일 말로는 이제 네츠라는 같은 뜻입니다. 법은 망과 같다. 법망이라 그러죠. 법망은 아무리 촘촘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잠자리나 뭐 나비 같은 그런 곤충들은 쉽게 아니라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뭐 독수리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날짐승은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죠. 해서 법과 제도는 완전한 그런 어떤 필요하고도 충분한 그런 그 장치는 되지 못한다는 그것은 우리가 경험으로서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어떤 바람직한 그런 국가가 아니라면 더더구나 그럴 경우에는 개인의 성격을 인격을 갖다가 고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예술밖에 없다. 궁극적인 어떤 수단은 예술이다. 이거 실러의 생각입니다. 네. 이런 어떤 슬로건이랄까, 캐치프레이즈랄까, 원칙 하에 독일 고전주의 문학 예술이 꽃을 핍니다. 그때가 1800년 전후죠. 독일 문학사, 예술사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런 원칙하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독일 고전주의자 핵심 인물이 이제 괴테와 실러죠. 미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양성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완해내는데 그것이 제도적인 어떤 조직적인 그런 방식은 수많은 국립극장, 국민극장 그거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좀 더 한번 가보시죠. 18세기 말 19세기에 그 앞에요. 바로 앞에 예술 작품을 통한 미적 교육입니다. 슐러가 말했던 그런 거죠. 독일 국민극장 운동, 내셔널 티아터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는데 시민혁명을 완수하지 못했던 또는 하지 않았던 그렇게도 볼 수 있죠. 혁명은 독일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각성 운동으로서 예술 작품은 사회 구성원들 스스로의 삶의 조건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다. 예술 작품의 반성 능력이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거죠. 예술 작품 감상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폭력을 흡수할 수 있다. 독립된 사회 기관 위상을 이 예술에다가 부여해 줄 수 있다. 그런 믿음 하에서 예술 작품을 통한 미적 교육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독일 고전 예술 작품들이 오늘날에도 꾸준히 무대에 오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독일에 상당히 이름 있는 그런 작품들이 명작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제 무대에 오르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독일에서는 아주 그 현상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수많은 예술기관, 극장, 콘서트홀 등등이 극장은 영화관이 아니라 연극을 공연하는 그런 극장이죠. 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는데 그 다음 PPT를 좀 보실까요? 예를 들면 바이마르
나셔널 테아터, 내셔널 티아터죠. 국립극장 앞에 괴테 실러의 탱크발, 이는 기념비입니다. 뒤에 있는 건물이 괴테 시대 때 설립된 바이마르 국립극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뮌헨의 무젠 템플, 예술의 전당, 뭐 예술 신전이라고 할까, 그런 거고요. 다음에 뭐 곳곳에 많이 설립돼요. 드레스덴은 오페라 하우스인데, 이것은 오페라를 공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건축물 자체가 아주 대단한 셈퍼라는 건축가가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요, 바이로이트, 다음 PPT. 바이로이트라는 곳이 있는데, 뮌헨에서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바이로이트는 바그너 음악의 성지입니다. 매년 여름에 바그너 음악제가 열리는데 아주 세계적인, 조금 한 인구 7만, 8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 지방 지역 도시의 성공적인 아주 모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 그때서부터, 물론 그 전부터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괴테와 실러의 그런 그 마인드가 그 작용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문화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요. 그 결과 현재 보시면, 그 다음에 좀 보실까요? 하나 더요. 이것은 2003년도, 2004년도에 그 어떤 그 잡지에서 이제 독일은 마이스터의 나라다, 독일을 배우자라는 어떤 아주 상당히 두꺼운 그런 책, 독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읽은 것인데, 제목이 독일 예술 산업의 저력으로 되어 있죠. 예술도 산업화시켜가지고, 이것이 금방 바이로이트를 봤지만은 매년 바이로이트 축제가 열리면은, 바그너 축제가 열리면은 이건 뭐 한 2년, 3년 후에 표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매진해요. 그러니까 많은 그 관광객들이 몰려옴으로써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은, 그건 뭐 우리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을 또 산업화시킨다는 거죠. 매년 4천만 명이, 이건 2003년도 현재입니다. 매년 4천만 명이 오페라 음악 연주 회장을 찾는다는 것이, 이것이 뭐 지금 2003년도에 갑자기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니고 꾸준히 괴테 시대 때부터 또는 그 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4천만 명 같으면 사실 엄청난 겁니다. 독일 인구가 8천 몇백만 명 되는데, 성인, 그 중에서 이런 그 오페라 연극 음악회를 가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나이대로 보면은 그 아주 이런 어떤 문화생활을 갖다가 향유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개인이 뭐 가서, 또는 극장을 갖다가 이제 어떤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뭐 지티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거 좀 희미하지만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읽어볼 수는 있습니다. 정부에서, 독일은 연방제죠. 연방정부,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 두 정부에서 전액을 운영자금과 건립자금을 다 충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들의 어떤 고급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아주 강고한 철학이 아주 뒷받침되어 있다는 점은 참, 정말 우리도 저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좀 모방은 좀 벤치마킹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단락.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요, 여기 있네요. 독일에는 38개 국립극장, 28개 주립극장, 92개 시립극장들이 경쟁 체제를 유지, 그냥 뭐 설립하고 그냥 뭐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고 아주 치열한 거, 그러니까 수준을 유지시켜야죠.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국가와 지방정부는, 즉 국가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는 예술극장에 대한 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과 문화가 독일의 국가 이미지를 높여서 관광 수입 증대와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카라얀, 베를린 필하모니카, 영국과 미국과 같이 이렇게 대비시킨
부분이 어디인가 있을 겁니다. 3, 4 찾아보면 되세요. 사전 빼주세요. 네, 아이고, 예. 용사호사는요? 용사호사도 찾아보세요. 예.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실까요? 예술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 예술에 대한 정부 국가에서 이제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그런 자, 오늘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미적 인간 교육을 지향하는 어떤 작품들의 예를 한 두세 작품 많이 보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한 두 작품을 봤죠. 하나는 그 시이고 하나는 서사시. 이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소설의 스토리를 갖다가 이제 고전주의입니다. 고전 굉장히 엄격한 어떤 형식에 갖추어서 쓴 괴테의 작품 한 작품과 실러의 보정인이라는 시, 이제 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발라드라고 그 작품을 좀 대략 좀 보셨는데 오늘은 이 괴테의 이피게니라는 작품을 아주 간단하게 시간이 좀 상당히 참 재미있는 작품인데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 좀 그냥 어떤 아기자기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텔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등장인물들의 어떤 세세한 심리적인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은 정말 참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감탄하게 되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죠. 이피게니라는 1786년작인데요. 이거는 사실상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죠. 이피게니의 트로이 전쟁 때의 이야기를 원래 그리스의 비극 작가였던 에우리피데스라는 사람이 쓴 같은 제목의 이피게니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괴테가 뭐랄까요? 자기 독자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뭐랄까 거물로 따지면 리모델링 한 거죠. 리메이크 한 거죠. 소재는 같지만 그 스토리의 전개라든가 결말이라든가 이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피게니에는 뭐 그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스토리도 잘 나오고 있고요. 이피게니의 아우프 타우리스네. 타우리스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피게니의 아우프 타우리스. 타우리스 섬의 이피게니에라는 그런 것인데 트로이 전쟁에 트로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리스 군들이 총연합해가지고 그리스는 도시국가였죠. 여러 도시국가들이 많았습니다. 그 총연합 사령관이 누구냐? 아가멤논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이피게니에죠. 근데 신의 어떤 조화랄까 신의 방해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로 나타났냐면은 이 어떤 아울루스인가 어디 그 섬에서 출항을 하려는데 연합 뭡니까 함대가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도록 하려면은 그 총사령관인 아가멤논의 딸 이피게니에를 희생물로 이제 바다에 마치 우리 심청전처럼 해야 된다는 그런 신탁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이렇게 이제 수장을 시키는 희생시키려는 찰나 어떤 이 뭡니까 사장의 여신 다이아나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로 나오죠. 그가 이제 부상해가지고 이 이피게니에를 갖다 이제 들어 올려가지고 저 타우리스라는 섬에다가 자기 이제 다이아나 여신입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시는 사당에다가 여신관으로 이제 임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봉사하도록 그렇게 살려주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스토리가 시작되는데 이 본래 에우리피데스의
고대극은 한마디로 이제 운명극이라고 하죠. 보통은 운명극. 그러니까 이피게니의 아가멤논 그의 부인인 클리템네스트라, 그 이피게니의 저 동생 엘렉트라 등등 이 집안에는 신의 어떤 저주가 운명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골육상잔의 상쟁의 어떤 그런 그 비극, 참극이 벌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극에서는 이피게니에가 그 어떤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온갖 술책과 계책과 이런 걸 꾸리고 결국은 그 타우리스 섬을 갖다 탈출하는 자기 오빠인 오레스투스라고, 오레스투스가 이제 자기 누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타우리스 섬으로 이제 왔을 때 같이 서로 힘을 합쳐서 그 다이아나 여신상을 훔쳐가지고 이제 하는 토아스, 그 타우리스 섬의 왕이 토아스 왕인데, 토아스 왕을 속여서 그렇게 이제 탈출을 하지만 바다에서 해상에서 이제 태풍을 만나가지고 결국 또다시 어떤 뭐야, 이게 참 그리스의 조금 이제 맹랑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에우리피데스는요. 그래서 거기서 신이 갑자기 나타나고 이제 구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괴테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괴테의 이피게니에는 이 주인공 이피게니를 갖다가 아주 고전적인 미적인 인간으로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거죠. 이건 한 부분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 이피게니에가 이 토아스 왕이 다스리는 이 타우리스 섬에 왔을 때 그 섬에서 행해지는 그 어떤 계습, 악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은 모조리 다 뭡니까? 신에 대한 제물을 죽여버리는 그런 뭐 악습이죠. 그것을 이 이피게니에는 그건 안 됩니다. 토아스 왕에게 건의를 해서 아주 간절하게 해서 아르카스라는 신하가 있는데, 여기 도착한 이후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왕의 침울한 마음을 회복시킨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이방인은 모조리 다이아나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의 제단에 올려야 하는, 그 희생시키는, 죽이는 그 끔찍한 관습을 폐지시킨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포로들을 살려서 조국으로 돌려보낸 사람은 또 바로 당신이지 않습니까? 필라데스는 자기 그 남동생인 오레스트와 함께 이 누나인 이피게니를 구하러 이 섬에 온 자기 남동생의 친구인데, 어느 이방의 신 같은 여자 하나가 잔인한 법률을 폐지시킨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실까요? 이피게니, 저는 누구를 속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거짓을 말하다니, 거짓을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니 저를 불안하게 하고 그 튕겨 나간 화살은 손자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절대 저는 그런 어떤 사술로서 어떤 계략, 간악한 그런 술책은 쓰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 그 다음에 좀 보실까요? 토아스 왕, 그 진실의 목소리, 인간의 목소리를 그대의 말이 내 의심을 없앴고 내 가슴의 분노는 가라앉아서 그렇다면 가시오. 이렇게 결말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만은, 이 괴테가 설정한 이 이피게니라는 인간상은 그 토아스 왕으로 하여금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습을 폐기시키도록 했고, 자신의 어떤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그 어떤 운명적인 신의 저주에서 이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한 것은 원동력이 뭐냐? 어떠한 인간의 약점도 깨끗하고 선한 그런 인간성이 있으면 다 그것은 보상이 된다. 그런 괴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괴테의 대표적인 파우스트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파우스트를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만은 역시 독일 문학 작품은 그런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아까 그 철학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만은, 이게 독일 문학 작품은 보면은 이게 문학 작품인지 이 철학책인지 분간이 안 가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문화는 상당히 내적인 그런 게 문학에서도 나타난다는 그런. 파우스트도 이제 예외가 아닌데,
그러나 파우스트에서도 보면은 가장 독일적인 인간상이라고 하면은 파우스트적이다. 파우스티쉬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은 어떤 파우스트에 끌어오르는 뭔가를 이 세상의 어떤 감춰진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진리를 나는 캐고야 말겠다는 그런 수치라는 어떤 그 지식 욕구, 추구 욕구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게 마련이다. Es wird der Mensch, solange er strebt. 노력하는 한, 추구하는 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으면은 뭔가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 방황을 하죠. 그러나 방황이 그냥 방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파우스트에서는 인간은 추구하는 한 방황하지만 그 인간이 선하다면 선한 인간은 아무리 어두운 충동에 휩쓸지라도 결국 올바른 길을 찾아 나서게 되어 있다.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피게니에서도 이런 파우스트의 어떤 그런 인간상, 긍정적인 인간상을 보여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실러의 환희의 부처라는 이 짤막한 시인데요. 그 다음에요. 프랑스 혁명 전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지만 미적 인간교육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그런 어떤 흐름이랄까 그것은 그 전부터 벌써 저변에 깔려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실러가 쓴 환희의 부처 안디 프로이데라는 제목이 안디 프로이데죠. 환희의 보내는 노래, 환희의 부처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어로는 Song of Joy, 환희의 소원가, 환희의 노래 이렇게 번역을 하죠. 이건 이 시는 처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베토벤의 제9번 교향곡 합창 제4악장에 실러의 이 시가 음악으로 작곡되었죠. 베토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이 작곡했습니다. 저는 참 이게 정말 좋아하는데 1시간 넘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제4악장에 이 합창 제4악장에 합창이 나오죠. 합창이 나오기 전에 혼성 사중창 남성 두 성악과 여성 두 사람이 부르는 도입 부분이 나옵니다. 오 친구들이여 제발 이 음조가 아닌 보다 더 편안한 음조, 보다 더 환희에 찬 음조로 노래하세. 환희여 기뻐하라 환희여. 오 프로이드 nicht diese Töne 독일어로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ondern lasst uns angenehme anstimmen und freudenvoll. Freude. 환희여, 환희. joy, freud입니다. 아름다운 신들의 불꽃이여, 낙원의 따님이여, 우리는 불에 취해. fire. 불, 어떤 정열, 뜨거운 정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대의 성전에, 그대는 뭐냐? 그대, 환희를 의미하는 겁니다. 천상의 환희여, 그대의 마력은 세태가 갈라놓은 것을 다시 묶어주고 그대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는 곳에 인간은 모두 한 형제가 되로다. 아주 거창한 12월 31일, 매년 12월 31일이 되면은 요즘은 조금 덜 합니다만은 제야의 종소리 울릴 때 베토벤의 제9번 이 교향곡 합창이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졌었는데 요즘은 조금 덜 합니다만 아주 참 스케일도 크고 대단한 Freude schöner Götter funken Tochter aus Elysium wir betreten Feuertunken himmlische dein Heiligtum Deine Zauber b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ng geteilt.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vor dein sanfter Flügel weilt. 이게 참 안 좋습니까? Deine Zauber, 그대의 마력은, 마법은, 그대는 환희, 그대의 마력은 to bind, 묶는다는 거죠. 다시. was die Mode streng geteilt. 이 세태가 아주 막 갈라놓은 것을 갖다가 환희가 있어서 묶인다는 말이에요. 결속된다는 거죠.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모든 인간은 한 형제가 되리라. Brüder.
wo dein sanfter Flügel weilt. 그대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는 곳에. 제가 시간을 조금 할애하나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제 9번 교향곡에 이 부분을 연결 끊기. 예. 한번 한 2분 30초 정도 해야 되니까 그 부분만요. 예, 많이 들으셨죠?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이것이 지금 EU의 국가죠. EU 국가로 이 노래, 이 곡이, 이 시가 또 사용이 되어 있고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보다시피 인류의 화해, 협력, 도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루자는 겁니다. 특히 요 첫 소절, O Freunde, nicht diese Töne, sondern lasst uns angenehmere anstimmen 된 O Freunde, nicht diese Töne, 오 친구들이여, 제발 이 톤, 이 음조는 제발 이런 이 음조라 하는 말은 어떤 갈등과 반목과 질시 이런 음조는 우리 이제 멀리 보내자. 그것이 아니라 보다 더 안개님, 보다 더 편안하고 프로이든 뭡니까? 환희로 풀 환희에 가득 찬 그런 톤으로 우리 이제 노래를 부르자 하는 것인데요. 제일 첫 소절 오 프로이든 니히트 디제 토연에는 나중에 한 100년쯤 뒤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100년 좀 더 됐죠. 평화 반전론자였던 헤르만 헤세, 여러분 잘 아시는 데미안 헤세가
반전 메시지를 어떤 신문에다가 스위스 신문에다가 이제 기고를 했는데 그 기고문의 제목이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오 프로인데 니시 디저 표현이라고 이제 쓴 적이 있죠. 제발 이 음조, 이 전쟁 발광하는 듯한 이런 어떤 이 전쟁의 음조는 제발 우리 그걸 치우자. 오 프로인데 니시 디저 표현이라는 쉴러의 시 구절을 헤세가 인용했다는 사실을 제가 그냥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그 작품은 간략하게 빌렐름 텔입니다. 쉴러, 또 같은 쉴러인데, 빌렐름 텔 여러분 뭐 아마 그 고사도 잘 아시고 대충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 스위스 민중의 뭡니까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독립 민족 해방 운동을 그린 작품인데 쉴러는 전혀 폭력을 배제한 아주 평화로운 방식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해의 여지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타우파크라는 인물과 빌렐름 텔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텔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란 참고 침묵하는 거예요. 알프스 펜바람 인용이 나오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결국은 평화가 주어지는 법이니까 그 사필 규정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텔은 그런데 뭐 어떤 투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텔 자기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다음을 보시면요, 확실하게 믿을 것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강한 사람은 혼자일 때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된다. 자기 자신의 힘, 남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다 개개인이 다 강해질 때에 그 집단 공동체는 강해진다는 그런. 그 다음에 또 저는 참 상당히 이 장면은 더 감명 있게 읽은 아주 한 장면인데요. 텔의 부인입니다. 헤트위시. 가 이제 빌렐름 텔이 그 당국에 의해서 수배령을 받고 도망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스위스에 아주 뭐 굉장히 이 루체른 근처에 보면은 큰 그 호수가 그 바다 정도 되죠. 그곳을 갖다가 이제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폭풍은 몰아치고 그때 이 텔은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배를 갖다가 조각배에 태워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이제 건너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수배에 추격해 오니까 생명이 위협한 지경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헤트위시가 무사히 아주 천신만고 끝에 이제 집에 돌아온 남편인 텔에게 묻습니다. 폭풍과 몰아치는데도 당신은 운터발된 사람을 민족 해방 투쟁에 나선 그 3주가 있었는데 그 3주 중에 한 주인 운터발된 사람을 호수 너머로 건너 주었죠. 그건 기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죽었습니다. 죽었을 겁니다. 도대체 저 자식은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바가지 그러는 거죠. 뭐 당연하죠. 텔의 대답이 참 대단하죠. 여보, 내가 왜 생각하지 않았겠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준 거라고. 그 사람도 집에 자식들이 있어요. 그 자식들을 생각하면은 나만 자신 있는 거 아니다 이거죠. 이건 참 너무 좀 이래 뭐 소설이나 있을 법한 거지만 이런 정신, 이런 뭐 다른 어떤 몇 가지 뭐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신이죠. 그다음요. 이런 정신이 말하자면 어떤 고전적, 미적 인간의 어떤 품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베르타, 루덴츠 다 귀족들입니다. 이 귀족들 말하자면 반귀족 운동 아니겠습니까? 민중운동이죠. 이 귀족들을 타도하자라고 어떤 폭력을 통해서 이 귀족을 아주 복종시키고 무슨 일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그런 품성을 통해서 베르타 여성, 루덴츠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그 연인 사이인데 저를 여러분의 동맹에 받아주십시오. 저는 이 자유의 땅에서 보호받는 최초의 행복한 여성입니다. 루덴츠, 오늘 저는 저희 모든 하인들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해방시켜준다는 거죠. 이것은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쉴러의 빌렐름 텔은 이
전체와 개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어떤 감정을 정신의 이성에 의해서 통제되는 어떤 조화 고전적 인간, 미적 인간을 갖다가 이제 인간상을 이 작품에서 보여주었다. 뭐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 맺은 말로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다면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야기했던 이런 교회의 미적 인간 교육이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가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담론을 하는 이유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미적이라는 것, 미적 인간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미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시대에서, 우리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 사회, 또 대국 사회에서 우리가에게 미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미적이라는 이 단어, 용어의 개념을 좀 세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미적이 뭡니까? 이거 아름다움을 미적이죠. 또는 미학적이라고 합니다. 미학이라는 또 학문 영역도 있죠. 미학, aesthetics. 영어로는 독일어는 aesthetic, aesthetisch, aesthetic 뭐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이 단어 그대로 말하면은 뭐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을 미적이죠. 아름답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미라는 뭔가? 미라는 것은 무엇인가? 뭐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마 짐작을 하시겠죠. 그냥 아름답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 일단 외적으로 아름답죠. 근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균형 아니겠습니까?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은 아름답지 않지요. 그런데 이 외적인 품성은 일단 초월한다고 봐요. 단순히 어떤 외적인 아름다운 이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추의 미라는 그런 용어도 있거든요. 추하는 것도 추한 것이 아니라 그 추한 것이 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외적인 품성을 초월해가지고 내적인 품성을 갖다가 포괄하는 상당히 넓은 의미를 이제 써야 되겠고요. 어떤 조화와 균형의 미, 나아가서는 중도. 이것이 이제 아름다운 것을 미적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름답기만 한 것, 그런 백치미, 이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짐작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미는 고전적 미, 상당히 고전적이다고 하면은 역시 조화와 균형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또 이제 합리적인 어떤 비판 의식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가치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죠. 요즘 진보와 보수를 얘기할 때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미죠. 그래서 미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단순히 어떤 아름답다, 우리가 피상적인 어떤 미라는 개념으로는 생각하시는 것을 좀 넘어서야 된다. 상당히 포괄적인 이런 미적인 인간,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간은 너무 추상적인 그런 집합명사니까 미적 시민 교육으로 돌렸어도 되겠고요. 이런 이성과 감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합리적 비판적 판단력과 또 감성적인 공감과 소통 능력을 두루두루 갖춘 어떤 그런 중용적 인간, 중용적 시민을 갖다가 미적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고 미적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사회 구성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길러내야 된다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천적으로는 저는 제 생각에는 우리 뉴대구 운동이 뉴대구, 새로운 대구니까 새롭다 하는 것이 어떤 게 새로운 것인가? 그러니까 이 대구를 기존의 기성의 어떻게 보면 좀 구태의연하는 그런 것을 환골 탈퇴시켜가지고 대개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뉴대구 운동의 지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거창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대개조라는 이제 를 써봤고요. 뉴대구가 대구 대개조하고 동의어라고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좀 보시면요. 그럼 다음 PPT요. 대구 대개조 뉴대구 운동의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한 세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뭐 시대 정신이 되어 있는 공정과 상식의 우리 대구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1세기 첨단 미래 도시의 대구가 되어야 되고, 고품격 문화시민 도시. 제가 지난번 이번 합쳐서 교육의 미적 교육, 인간 교육을 특별히 집어서 이야기한 것은 세 번째, 고품격 문화시민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대구는 다른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살고 있는 이 도시만큼은 고품격 높은 어떤 문화시민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미적 인간 교육, 미적 시민하고 연관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 고품격 문화시민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한 어떤 세부 방법은 뭐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다음 걸 한번 보실까요? 고품격 문화시민 도시 대구, 요 앞에 한번 보십시다. 사실 이 대구 도시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 국가 전체도, 대한민국도 지금 대통령 선거가 곧 있을 텐데 3월 9일 이후 2022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은 최소한 공정과 상식의 국가, 이거 뭐 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게 공정과 상식을 지금 부득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공정하지 않고 상식이 적이지 않다는 그런 것에 대한 반증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런 것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첨단 미래 국가죠. 우리 대한민국이죠. 도시나 대구를 갖다가 국가로 배치해도 고품격 문화 시민 국가 또는 고품격 문화 국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품격 문화 시민 도시인 대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좀 써봤습니다. 대구 정신을 좀 탐구를 하자. 재탐색을 하고 탐구를 하자 말이죠. 대구 정신이 뭐냐는 어떤 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대구 사람, 우리가 대구 살고 있지만 대구 사람들끼리도 대구 꼴통이야. 이 대구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긍지를 갖다가 이제 갖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구 정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빈다면 서생적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 미적 인문정신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이라는 건 뭐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무엇이 옳으냐 말이죠. 무엇이 그러냐?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이런 원칙에 대해서 서생꽃 선비입니다. 선비처럼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대구 정신을 우리는 최소한 100년쯤 전에 일제강점기 때에 국채보상운동이 벌어졌던 어떤 애국적 공동체 정신, 또 228, 4.19 혁명을 촉발시켰던 228 의거 정신, 또 인물로서는 저는 참 잘은 모르지만 법조인으로서 인권 변호사 조영래 씨 같은 그런 분이 행한 그런 것들, 이게 참 애국적 공동체 정신이 대구 정신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문화 부문에서도 문학과 또 음악, 미술,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문화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재탐색하고 또 재발굴해가지고 그것을 개성에서 발전시키는, 발전적으로 개성하는 그런 작업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대구 정신을 개성 발전시키고 그것을 콘텐츠화해서 어떤 독창성, 창의성을 갖다가 이제 과거에서 끌어내가지고 콘텐츠화 시킬 수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획기적인 미적 시민 교육 정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그냥 약간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는 가장 우리 대학생들, 대구 시내에 있는 전문대학 포함해서 모든 대학생들에게 4년 동안 최소한 100권의 책을 읽도록 하는
100 프로젝트 HP 운동을 여전히 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북대학교 제가 재직할 당시에 경북대 학생들은 경북대학교 입학했다면은 100권을 읽어서 졸업하라. 이런 것을 제가 입안을 했고요. 우리 앞에 계시는 김영 교수님이 과 함께 경북대 중장기 발전 계획인가 거기다가 이제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대학 당국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최소한 어떤 고민을 좀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대구시에 있는 대학생들이 결국은 뭐 외부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대구 시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적 자산이 대학 시절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적성에 맞는, 자기가 하고 맞는 그런 책들을 장르 구별 없이 꼭 어려운 고전을 뭐 읽으라는 그런 요구는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많은 독서를 갖다가 이제 하는 그런 독서 운동. 그래서 저는 뉴대구 운동이 태동했을 때 뉴대구는 북대구다. 북대구, 동대구, 서대구가 아니라 북대구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뭐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책 읽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으면 좋겠다. 그 도서관에 많은 책들을 갖다가 이제 구비해서 항상 책 읽기를 갖다가 이제 생활화함으로써 대구 시민들의 어떤 품격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예술 운동, 뭐 연극, 영화, 음악, 미술, 음악관, 미술관 이런 것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구와 구청, 시 단위, 구청 단위, 뭐 최소한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어떤 그런 것을 갖다 이제 대구 시민 문화생활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다. 원칙은 저는 독일의 경우를 받아가지고 참고해서 100% 국고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생활에 독려책을 마련해야 되겠고, 이 문화생활 인증제를 할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말이죠. 그렇게 이 문학이나 또 음악, 미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대구 고품격 문화시민 도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안은 우리 뉴대구 내에서도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니까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갖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기꺼이 그렇게 동참할 생각을 가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정말 저는 참 이 대구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구에 살고 있는데 대학원은 뭐 서울 잠깐 갔다 왔지만은 이 대구를 정말 대개조를 해야 되겠다. 우리 앞으로 저는 이것이 아마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볼 텐데요, 보실 텐데 대구 시장이 어떤 분이 만약에 된다면 저는 지금까지 어떤 시장과 좀 다른 전혀 질적으로 다른 양적으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시정을 펼칠 수 있는 분이어야 되겠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은 뭐냐? 대구를 정말 대개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 대구를 품격 높은 고품격의 어떤 문화시민 도시로 환골 탈퇴시키겠다. 이런 정말로 그 참 강한 철학, 또 사명감, 또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그런 분이 대구시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뭐 거창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정말로 대구 시민의 건강한 시민이라면 사람을 좀 잘 판별해서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변하고 대구시를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할 그런 분을 좀 잘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잘 관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로 재미없는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